오늘은 돈의 속성이란 책을 가지고 김승호 회장이 젊은 청년에게 정색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속성. 아마 이 책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 우리나라에서 그 돈에 관련된 책으로서 거의 손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의 그런 돈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는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서 좀 돈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고, 또 김승호 회장님의 말하는 그 가르침들, 경제적 가르침들, 이런 것들 많이 배워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어느새 200세를 돌파했고요. 200세를 돌파했다는 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 이번에 새롭게 좀 개정해서 또 나온 것 같아요. 기존의 돈의 습성도 좋았는데 거기에 또 최신의 이야기까지 다 담아가지고 내용을 엄청나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버 역시도 골드 버전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서 기존의 돈의 습성을 읽으신 분도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그 이전에서 굉장히 좀 애매하거나 조금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좀 다뤄지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볼 생각인데,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돈의 속성에서 말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에 대한 생각들, 주식 투자 철학들, 뭐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생각들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김승호 회장님의 주식 투자 철학입니다. 왜 젊은 청년에게 김승호 회장님이 정색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30대 중반에 주식 투자에서 큰 실패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 큰 실패를 보신 후에 이제 주식 투자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제 한 지난 5년 전부터 다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은 이제 돈을 벌어도 그 돈들을 이제 자기 이제 기업들 재투자를 하는데 많이 쓰셨는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내 회사에 더 이상 자본을 투입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투자가 이제 돈 들어갈 일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잉여 자금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잉여 자금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돈이 생긴다. 이 돈을 뭐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을 어디다 쓰시겠어요? 김승호 회장님은 자산이 생기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신다고 해요. 하나는 내 회사를 더 키우는 데 사용하거나, 또 다른 하나는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돈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회사에 투자를 할 곳을 돈을 거기다 쓰던가, 아니면은 내 회사는 아니더라도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곳에 돈을 투자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자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다 끝나가지고 이제 큰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 회사를 더 키우는데 사용할 돈은 더 이상 이제 없었던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또 다른 자산을 만들 만한 곳에 돈을 보내야 되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찾으신 답이 바로 이겁니다.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에게 투자하자. 김승호 회장님도 기업가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이제 기업을 일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국내든 해외든 쭉 둘러보니까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고, 나라면 이거 엄두 못할 것들을 해나가시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경영자들이. 그래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아, 이렇게 많은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투자를 하자. 나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면은 내 자산을 훨씬 더 빠르게 불려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5년 전부터 다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뭐냐면요. 5년 동안 뭐 돈도 많이 버시니까 많은 투자를 하셨겠죠. 꽤 많은 주식을 매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팔아본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잖아요. 보통 주식을 사서 이제 팔잖아요. 뭐 삼성전자 5만 원에 사서 8만 원에 팔고 이러잖아요. 근데 김승호 회장님은 사기만 했지 팔진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 나보다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하는 것은 그들과 동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 친구랑 카페를 이제 동업을 했어요. 내 친구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야, 내가 돈이 없다. 근데 좀 카페를 운영해보고 싶다. 잘 될 것 같다. 그럼 돈을 투자하면은 뭐 카페가 좀 잘 된다 해서 내가 그 돈을, 야, 다시 나한테 투자금 돌려줘. 이익까지 얹어서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함께 끝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요. 왜? 친구니까. 믿고 가는 거잖아요. 동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인드인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도 내가 삼성전자 투자했다 이러면은 삼성전자와 나는 동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을 믿고 그 기업의 경영자를 믿고 함께 끝까지 그 기업과 동행을 하는 거죠.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5만 원에 사서 8만 원이 되면은 50% 이상의 수익이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50%가 수익 났네? 그리고 홀라당 팔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과 좀 다른 거죠. 뭐 저도 이제 뭐 5만 원에서 8만 원 되면 팔긴 파는데 뭐 김승 회장님이 끝까지 동업을 한다는 마인드로 동행을 하신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200세 기념 돌파한 책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2021년 6월에 삼성동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해요. 이제 김승 회장님 뭐 너무 알려지고 얼굴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제 길 가다가 어떤 청년이 보고서 혹시 김승 회장님 아니세요? 뭐 이렇게 해서 말을 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장님 덕분에 돈 벌었습니다. 책 읽고 주식을 샀는데 2배나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은 뭐 김승호 회장님 입장에서 나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하니까 뭐 또 감사하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축하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제 정색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 정색을 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올랐으니 망정이지 떨어졌으면 날 욕했겠군요. 내 책을 정말 진지하게 읽었다면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색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 길을 가다가 만난 청년이 김승호 회장님 덕분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2배나 돈을 벌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에 말을 했겠죠. 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이 주식 투자해서 2배 돈 벌면 팔으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김승호 회장님은 동업자의 마인드로 그 회사에게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아서 꾸준히 그 기업과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이런 투자를 이제 하시는 분이지, 5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 됐다고 홀라당 팔고 또 다른 주식 찾고 이렇게 트레이딩 매매를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색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아서 이분이 2배를 벌었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고꾸라져가지고 위기가 와가지고 뭐 반토막이 났다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이 청년이 얘기하겠어요? 회장님, 저 회장님 책 읽고 주식 투자했는데 회장님 때문에 손실이 50%나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이 청년에게 정색을 하신 겁니다. 올랐으니까 나에게 칭찬을 하고 고맙다고 하지, 만약에 떨어졌으면은 나한테 화를 내고 욕을 했겠군요. 내 책을 제대로 읽었다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2배 벌었다고 기뻐하지 않을 거고 감사를 표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 책을 정말 진작에 읽었다면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2배를 벌어서 차익을 남기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과 동업을 하고 동행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투자를 했을 거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 그 돈이 가진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 있습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이 A라는 사람은 매달 400만 원씩 들어와서 1년에 5천만 원을 벌고요. B라는 사람은 뭐 어느 달에는 1천만 원을 벌고 어느 달에는 0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다 모으면은 1년에 5천만 원을 버는 거죠. 여러분은 A라는 사람의 소득 방법 그리고 B라는 사람의 소득 방법 중 어떤 유형의 그 돈의 흐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달 400만 원씩 벌겠다. 혹은 나는 못 버는 데 있어도 좋지만 많이 버는 달도 있는 B라는 현금 흐름을 선택하겠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A를 선택하셔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수입의 질이 좋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질이 좋은 돈은요, 다른 돈을 잘 불러보고 서로 붙어 있어도 흩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고 뭐 여름에는 돈을 많이 벌다가 겨울에는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들쭉날쭉한 수입은 수입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강수량이 1000ml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봄에 한번 500ml 퍼붓고 가을에 한번 500ml 퍼붓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하루에 그냥 10ml씩 꾸준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퍼붓지 않아도 많은 양의 비가 뭐 여름에 오지 않더라도
상당히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매일 10mm씩 비가 내리기만 하더라도요.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연간 강우량이 1600mm나 된다고 합니다. 1600mm면은 적지 않은 양인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여기는 6개월에 한 번씩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작물도 어떤 식물들도 자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브라질의 렌소이스 사막이 어떤 곳인가. 그랬더니 이런 곳이에요. 아마 비가 온 시점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람들이 물놀이도 하고 물도 굉장히 맑죠. 고운 모래가 뭐 주변에 쭉 있어가지고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풍경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물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식물도 자랄 수 없다. 왜? 연간 강우량이 1600mm나 되지만 비가 6개월에 한 번씩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고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체계화된 경찰이나 군인 수백 명으로 수만 명의 군중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정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도 발생하고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통제가 되려면은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정한 현금 흐름이 이런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여름 한철 1000만 원씩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부러워하지 말고요. 10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돈을 버는 국밥집을 부러워야 한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주변에 보면은 여름에 갑자기 한 달 동안 나 3천만 원 벌었어. 이런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는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한두 분은 있죠. 제 주변에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잠깐 벌고 이제 1년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든지 배당주, 그러니까 우량주의 배당주죠. 우량한 기업에 그 배당주를 사가지고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자꾸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 사서 일정 월세를 받는다든지, 아니 배당을 해서 분기마다 혹은 1년마다 배당을 받으시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 자산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셔야지만 그 돈이 자꾸 불려지고 뭉쳐지고 해서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돈과 비정규적인 돈이 싸우면은 정규적인 돈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이 지금 1000만 원 번 것을 한 달 뒤에 또 벌지, 2달 뒤에 벌지, 6개월 뒤에 벌지 모르잖아요.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정규적인 수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다음 달도 200만 원, 그 다음 달도 300만 원, 그 다음 달도 200만 원 들어오겠구나라는 그 미래 예측이 가능해지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미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고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래 예측이 가능한 삶, 규칙적인 수입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삶에서 부딪힐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크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리스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모든 돈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또 당첨자들 많이 만나죠? 만나지 못해도 많이 보죠? 뉴스 가끔 보면은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일부 로또 1등 당첨자들이 그 수십억의 돈을 받아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돈이 다 없어졌다, 이런 식의 기사라든지 인터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돈이 더 어디로 갔냐? 그 돈이 다 리스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스크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지고 만 거거든요. 리스크라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리스크일 수 있지만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가진 모든 자산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야말로 정말 모든 돈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무서운 거다. 그래서 우리는 리스크를 이렇게 대비해야 되고 항상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죠. 비정규적인 수입은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규적인 수입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적인 비정규적인 수입들을 계속 정규적인 수입으로 바꿔나가서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김승호 회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진 중력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원리를 아셔야 하지만 돈이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턴이라는 이제 학자 다시죠. 뉴턴이라는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작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물체입니다.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절대적인 원리 같은 거예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중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습니다. 모든 물질들에 작용하는 게 중력의 힘이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돈에는 이 중력의 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서 돈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는 그 원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돈에도 중력의 힘이 마찬가지로 작용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뉴턴의 그 뭐 중력의 법칙 이런 거 배울 때 사실 이런 거 안 배웠거든요. 이건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에도 중력의 힘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면서 또 그 돈의 액수가 크면 클수록 다른 돈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 금액이 10원일 때와 100원일 때와 500원일 때와 만원일 때와 5만원일 때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만원일 때, 1000만원일 때, 1억일 때, 10억일 때 돈의 액수가 점점 크면 클수록 그 중력의 힘이 그 영향을 주는 다른 돈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가 점점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중력과 같이 작용하는 원리를 깨달으면은 누구나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큰 돈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자신이 그 돈을 모아가면서 돈을 불려가면서 깨달은 이제 원리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 지구의 예를 드는데 이 지구도 처음에는 우주의 먼지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의 힘이 자꾸 작용하면서 다른 물체들이 붙고 하면서 이런 이제 지구와 같은 큰 행성, 사실 우주에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큰 행성들이 많죠. 그런 큰 행성들이 전부 다 이 중력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돈도 처음에는 작은 돈이 여러 가지 돈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고요. 그 돈이 점점 커져서 불려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10억 원을 모으기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억 모으기 많이 목표로 하시죠? 10억 원을 모으기로 해봤을 때 10억 원이라는 돈은 300만 원을 받는 급여 생활자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2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27년 동안 300만 원씩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만 10억을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푼도 안 쓸 수 있나요? 뭐 물도 사 먹어야 되죠. 밥도 사 먹어야 되죠. 반값도 내야 되죠.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급여의 50%만 저축한다고 가정하면은 무려 50년이 지나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보세요. 10억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27년 동안 300만 원씩 한 푼도 안 쓰고 모았나요? 혹은 50% 저축해서 50년 동안 모아서 10억을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중력의 법칙, 돈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을 경험했거나 깨닫고 그보다 훨씬 빠르게 1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7년이라는 시간, 5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10억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중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돈의 중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 지구상에 있는 뭐 모든 중력의 법칙 말고요. 돈의 중력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큰 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300만 원 저축해서 돈을 모은 게 아니고 이 중력의 원칙, 중력의 법칙을 잘 활용해서 돈을 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돈이 움직이는 원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10억을 모은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억을 모아요. 그럼 일단은 1억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1억이 10개 모여야지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필요하죠. 1천만 원이 10개면은 1억이니까요. 그쵸? 그럼 1천만 원을 모은다 해볼게요. 1천만 원을 모으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100만 원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100만 원이 10개면은 이제 1천만 원이 되니까요. 일단 이렇게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억이 필요하고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1천만 원이 필요하고 1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하다. 즉,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 작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돈도 모으지 못하는데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모을 수 없죠. 100만 원도 못 모으는 사람은 1000만 원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모으는 1천만 원과 함께 내 노동과 내 시간을 함께 합쳐서 돈을 벌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1천만 원을 한 번 더 모으기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한 번 더 모으면 어떻게 되죠?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2천만 원과 내 노동과 내 시간을 이제 합쳐서 또 다시 1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훨씬 더 1천만 원 모은 시간이 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1천만 원을 모으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1천만 원을 모으는데 3개월 걸렸으니까 다음 1천만 원을 모으는데 또 3개월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시면은, 혹은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1천만 원을 모으고 다시 또 1천만 원 모으는 그 과정을 경험하시면은 1천만 원을 한번 모으면은 그 다음 1천만 원을 모으는 데는 훨씬 더 시간이 덜 드네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천만 원을 모으는 시간이 점점 단축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증식 과정을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3개월에 1천만 원 모았다고 해서 또 이제 3개월 후에 6개월 후죠. 2천만 원이 되고 9개월 후에는 3천만 원이 되고 12개월 후에는 뭐 4천만 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1, 2, 4, 8, 16 이처럼 배수의 관계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2, 30년씩 그거 걸려서 10억을 모으지 않고 10년, 더 빠르게는 5년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빠르게 시간 단축해서.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돈이 가진 중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은 우주의 근본적 힘이면서 세상을 만드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이 원리는 불어나는 모든 것에 적용하고요. 단지 돈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모으겠다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죠. 막연하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3개월 모으는데 1천만 원 걸리겠네. 1천만 원 모으는데 3개월 걸리겠네? 야, 내가 1년 동안 숨도 안 쉬고 모아도 4천만 원밖에 못 모으는구나. 그럼 내가 언제 10억을 모아?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다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평생 가난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힘을 알게 된 사람들, 깨우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내가 1천만 원 모으는데 3개월이 걸렸네? 다음에 1천만 원 모으는 데는 한 2달 반이면 되겠는데? 그리고 실제 해보면은 2달밖에 안 걸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5개월 후에 2천만 원 모였잖아요? 그러면 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하면은, 잘 해보면은 뭐 2달에 1천만 원씩도 벌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 원리를 깨달으시면은 10억, 100억, 1000억 이것을 모으는데 가능하겠다. 내가 80년, 100년 살겠지만 충분히 1000억, 2000억 또 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이것을 알고서 돈을 모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뭐 몇 조의 부자들, 몇 천억 부자들, 몇백억 부자들 수두룩하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셔야 돼요.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을 이해하시면은 야, 이게 처음에만 좀 힘들어 보이지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이거 10억 모으기, 100억 모으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돈이 가진 중력의 힘, 이것을 정말 깨우치시고 잘 아시고 오늘부터 한번 모아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100만 원부터 모아보는 거죠. 그리고 100만 원 10개 모아서 1000만 원 만드시고 1000만 원 10개 모아서 1억 원 만드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20대 때부터 20살 때부터 이제 주식 계좌 만들어서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27인가 28? 그러니까 26에서 28 사이에 1억을 처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2억을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죠. 1억을 만드는 데는 6년에서 8년의 시간 걸렸단 말이죠. 근데 2억을 만드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이 가진 중력의 힘인 거죠. 리스크가 클 때가 가장 작을 때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한 관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스크에 대한 관점을 바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신다면은 아마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들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김승호 회장님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생각들을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 보통 투자하면은 내가 뭐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뭐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해서 돈을 버는 거, 이걸 이제 투자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김승호 회장님은 이제 미래에 대한 관점이라고 투자를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핵심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란 걸 정리해 보면은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시장을 좀 앞으로 나쁘게 보는,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더 이상 부동산을 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시는 분들, 부동산 시장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겠죠. 그래서 집을 사든지 뭐 상가를 사든지 투자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느냐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투자를 할 때 항상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우리 돈이 필요하죠. 이 돈에 대해서도 김승호 회장님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내 돈도 다 똑같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 중에서는요,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고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있고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이 있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뭐 100만 원은 당장 나가야 되는 돈일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머지 900만 원은 조금 뭐 여유가 있다 이러면은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일단은 정확하게 뭐 내 나름대로, 그게 뭐 정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돈들을 이게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똑같은 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돈이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인지 또 아니면 오래 견딜 수 없는 돈인지 구분을 하셔서 이 오래 견딜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불과 몇 달 만에 빼야 하는 돈들은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표현에 따르면은 나쁜 품질의 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돈을 당장 써야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쁜 품질의 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온다, 반도체 앞으로 뜬다, 뭐 이런 뭐 다양한 기업들의 전망이라든지 산업의 전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근데 이게 좋은 방향을 잘 예측하더라도 좋은 방향 예측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좋은 방향을 잘 예측하고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돈의 품질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아무리 미래 예측을 잘하고 이 산업의 미래를 잘 예측하더라도 돈의 품질이 나쁜 품질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성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미래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느냐,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좋은 품질의 돈, 즉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결국에는 리스크를 이해하고 내 지금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한 내 상태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 리스크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내가 이 리스크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 정도 리스크는 내가 커버할 수 있어.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투자를 해야지만 투자 시장에서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인 성공이라는 것은요. 뭐 하나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를 뭐 10년, 20년 뭐 가지고 간다. 뭐 이런 관점도 될 수 있겠지만 투자라는 그 시장 자체에서 내가 투자를 뭐 1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해가지고 1년 만에 뭐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렇다 투자를 이제 그만두지 않을 거잖아요. 투자는 이제 평생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인 성공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투자를 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특정 종목을 10년, 20년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될 텐데 결국에 그때 장기적인 성공 끝내 투자에서 성공을 거두려면은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리스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내 지금 상태에 대한 상황 판단이 제대로 돼 있을 때 우리는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이제 본론인데 우리가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스크가 크면은 손실이나 이득이 크고 리스크가 작으면은 손실이나 리스크도 작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곳에 투자하면은 돈을 잃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큰 돈을 벌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하지만 리스크가 작은 데 투자하면은 뭐 큰 돈을 벌 가능성은 낮고 큰 돈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예금 같은 거 투자해서 뭐 하면은 원금 손실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예금은 거의 그러다 보니까 금리 뭐 1%, 2% 이자만 받고 끝나는 거고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1년에도 뭐 2배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그만큼 근데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잃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리스크가 크면은 뭐 이득도 크고 손실도 크다. 그리고 리스크가 작으면은 손실이나 리스크도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화랑기는 리스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폭락기는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막 5만 원에서 6만 원 되고 6만 원, 7만 원 막 쭉쭉 올라가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삼성전자는 무조건 되는 회사고 역시 되는 회사였어.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무궁무진해. 삼성전자가 망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해서 10만 전자 막 외치면서 막 계속 올라갔단 말이죠, 주가가. 그때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투자에서는 돈 절대 안 잃는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에 물리신 분들 꽤 있죠. 또 반대로 폭락기. 어떤 주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가가 바닥을 기어요. 이런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처럼 보여요. 왜? 주식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크다고 알려진 것 자체가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가장 없을 때, 리스크가 가장 없다는 말은 이걸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돈을 잃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상승장처럼 아무도 리스크를 겁내지 않을 때가 리스크가 가장 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떨어질 때도 또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좀 일부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투자자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면은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이 뭐 계속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제도 올라갔고 엊그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가니까 이건 계속 올라가는 주식인가 보다 하고 리스크가 사라져 보이는 그런 종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리스크가 가장 큰 종목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폭락기, 주식이 폭락되어 있을 때는 주가상에 빠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정말 리스크가 거의 없는 가장 줄어들어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주식 사다 보니까 이게 한번 거꾸라지면은 이제 큰 손실이 나게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왜? 버블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폭락을 거듭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때야말로 정말 가장 리스크가 줄어있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계속 막 누구나 다 좋다고 얘기할 때 야, 이 주식은 무조건 되는 거야. 열에 9명은 이 주식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이 주식 좋은데? 라고 얘기했을 때가 거품이 생기는 유일한 시기라고 김승호 회장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리스크를 정확히 우리는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거품이 있어서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주가가 폭락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의 이 종목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남들과 거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갖고 싶어. 테슬라 갖고 싶어. 남들이 막 욕심내죠? 이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막 두려워할 때, 야, 저 주식은 왜 이렇게 떨어져? 왜 오르질 않는 저 주식은? 저 주식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우리는 저 주식 정말 리스크가 정말 다 사라졌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겠는데 하고 그 주식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상황은 나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자산 구매 기회를 주기 때문에 리스크가 줄어든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무서워서 아무도 그 주식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 주식을 매입하지 않는 순간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순간이 된다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리스크를 낳고 이 욕심이 대중에게 옮겨 붙으면은 낙관이라는 게 막 생기면서 거품을 막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크다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다. 그리고 주가가 뭐 너무나 좋다. 또 모두 다 좋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남들이 저 주식은 다 안 되라고 했을 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저렴하게 주식 살 수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만의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리스크에 대한 관점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투자를 어떻게 해왔나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김승호 회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은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아주 쉬운 천천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을 받거나, 두 번째, 사업에 성공하거나, 세 번째, 복권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속을 받는 것은 이제 부모님이 부자면 가능한 일인 거죠. 부모님이 부자면은 나도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에 성공하는 거. 내가 이제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에 성공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복권에 당첨되는 거죠.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승호 회장님이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면은 우리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면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가장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복권 당첨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돈의 성질이 나빠가지고 오래도록 부자로 살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부자로 천수를 누리려면 부자로 평생 살아가려면은 결국에는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거죠. 이 창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참을 용기로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겨우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 이후에도 방심을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제가 뭐 요즘에 뭐 스타트업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제가 한번 같이 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저랑 같이 해보시는 분은 컨설팅 펌, 세계적인 컨설팅 펌을 나오셨고 창업의 경험이 있으셨고 그리고 실제 지금 하는 일은 구글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글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해보자 이렇게 뜻이 맞아서 해보게 되었는데 뭐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이제 짧은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 정말 일주일에 4시간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구글에 일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거기다가 따로 시간을 내서 내 창업, 내 사업에 일을 하려니까 정말 잘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이 이 창업이라는 거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에도 내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이제 발 뻗고 편히 자겠구나 이게 아니고 성공 이후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성 그 과거 이제 지금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 그 말씀 들어보면은 뭐 늘 위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기업이 정말 그 바람 앞에 등불처럼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피를 짜고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겨우 성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내 인생에 나를 완벽하게 선물로 줄 수 있죠. 뭐 돈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이제 내가 은퇴를 하면은 뭐 사업을 적절하게 매각하면은 이제 뭐 돈도 시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나에게 내 인생을 선물로 줄 수 있죠.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매력이고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업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사업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내가 직접 창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선두에 선 말을 타고 가다가 뒤쪽에 있던 말이 내가 타고 있는 말을 앞서가면은 그 말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우리에게 유리한 방법인 거죠. 그리고 직접 창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럼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거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한 분야에서 1등 기업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샴푸를 만드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건설, 아파트를 짓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먹는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라든지, 각 분야에는 1등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1등 기업의 주식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1년 내내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살 수 있고요. 그쵸? 한 주씩도 살 수 있죠. 이런 주식들을 사서 모으라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내가 직접 창업을 한다고 해볼게요. 내가 직접 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팔고 싶다.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판다고 했을 때 이게 내가 성공하기 쉬울까요? 이미 기존에 공장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생산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내가 실제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그 틈을 비집고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럴 바에는 직접 창업하지 말고 이미 잘하고 있는 1등 기업의 주식을 사면은 나는 그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그 사업의 성공의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회사가 커질수록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또 해마다 혹은 분기마다 이익을 분배해서 나눠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배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분기마다 배당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만이 내 사업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은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역시 내가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잘 나가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모으는 일은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거죠. 내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것이냐를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뭐 아이템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뭐 아이디어라든지 뭐 유리한 어떤 것이 있다면 직접 창업을 해도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업을 할 만한 뭐 아이템이라든지 특별한 경쟁 우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어라 라는 게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뭘 조심해야 되느냐? 주식을 사서 오르면 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삼성전자 뭐 7만 원, 8만 원 사가지고 10만 원에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사서 오르면은 팔아야지 그 팔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살 뿐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은 내가 8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아야지가 아니고 삼성전자 주식은 사서 모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른다. 이러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죠. 우리는 7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8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이거 언제 10만 원 되나? 빨리 10만 원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은 내가 산 주식이 사자마자 빨리 오르면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바로 사자마자 7만 원인데 바로 다음 주에 10만 원이 됐다. 이건 좋은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천천히 길게 올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만 원에 산 주식이 다음 주에 바로 1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7만 원, 이게 6만 5천 원, 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7만 원 올라갔다가 천천히 해서 3년, 5년, 10년을 거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겁니다. 왜 오래 천천히 길게 오르는 것이 좋은 거냐? 그래야지만 내가 돈을 더 모아서 그 좋은 주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급격하게 올라버리면은 그 주식이 빠르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충분히 사기도 전에 먼저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충분히 많이 살 수가 없겠죠. 근데 천천히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오른다고 하면은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그 주식을 계속 사서 모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서히 상승하게 되면은 내가 충분히 주식을 사서 모았을 때 그게 그 주식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은 그때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급격하게 올라 버리면은 내가 다 사 모으기도 전에 주가가 올라 버리니까 내가 이제 주식을 사서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배당이 나온다. 그 주식이 배당까지도 나온다고 하면은 평생 팔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를 만든 창업주다, 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 회사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그 주식을 왜 사고 팝니까? 그죠? 계속 운영하면서 내 자식, 내 손주들에게 그 주식 계속 물려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아야겠다. 이 주식을 빨리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좋은 회사가 대체 어떤 회사냐? 좋은 회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김승호 회장님이 어떻게 좋은 회사를 찾아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좋은 회사 찾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를 좋아한다. 그럼 과자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내가 IT 기기에 관심이 많다. 그럼 그 IT 업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아니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그럼 그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기업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내가 부동산을 좋아한다. 그럼 건설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회사에 사면 된다는 거예요. 분야의 1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등은 대체로 망하지 않고 또 시장에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 관련 업종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등 기업들은 오히려 그 업계를 장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업계 위기가 터지면은 1등이 망하는 게 아니라 4등, 5등부터 망합니다. 그러면은 4등, 5등이 망해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을 하거나 혹은 그 회사가 헐값에 나오면은 1등 기업이 그 회사를 헐값에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가 5등, 4등, 5등이 망해버리면은 1등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야의 1등 기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김승호 회장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계 1등을 골라서 매달 주식을 구매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놓고 그 기업, 그 업계를 계속 스터디를 해 나가는 거예요.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관련 소식들도 보고 리포트도 찾아보고 하는 거죠. 내가 샀는데 주식이 떨어졌다? 떨어져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그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내 주식이 올랐으니까 좋은 거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이 주식이 너무 빨리 오르면 안 된다. 너무 빨리 오를까 봐 걱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 주식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죠. 마인드가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업계 1등 기업이고 이걸 사서 모으기 시작했고 내가 이 기업에 관심이 있다면은 사자마자 떨어져도 괜찮다.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가 주식이 이미 있으니까 그 수익이 나니까 더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오히려 이 주식이 너무 빨리 오르는 것을 걱정하고 우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언급됐던 내용이 이거라고 해요.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천천히 부자가 되는 것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만 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나 빨리 다음 달에 부자가 되고 싶어. 그 욕심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무리수를. 그러면은 그 무리수라는 건 뭐냐면은 다단계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현혹되고요. 혹은 위험한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유행을 바라는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내 마음이 오히려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부터 당장 좋은 회사의 주식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가는 그 업계의 1등 기업들을 하나하나 사서 모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을 스터디해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식이 떨어지면은 떨어진 대로 싸다고 더 사시고요. 오르면 오르니까 '아 좋네. 돈 벌었네.'라고 생각하시면서 1 년, 3 년, 5년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모아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돈을 모으지 못한 이유에 덧붙여서 영상 말미에 우리가 1억을 모으면은 어떻게 좀 돈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왜 돈을 모으지 못할까요? 그래도 요즘에 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셔서 돈을 모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소득이 적어서 쓸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한 500만 원,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씩 벌면은 나도 뭐 쓸 돈 쓰고 저축하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할 거 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내 소득이 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인데 어떻게 여기서 저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분일수록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쓸 돈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쓸 돈이 부족하냐면은 미래 소득을 현재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투자하기도 너무 적은 돈이니까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래 소득을 현재 가져다 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거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소득이 늘어나도 여전히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벌어서 워낙 지금 쓸 돈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래서 난 저축도 못하고 주식도 못하고 부동산도 못한다. 내가 500만 원, 600만 원만 벌어도 나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저축하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실제로 소득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나도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래 소득을 현재 가져다 쓴다 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미래 소득을 현재 가져다 쓴다는 것은 내가 오늘 쓸 소득에 대해서 오늘 쓸 소비를 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오늘 버는 돈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내가 소비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 미래 소득을 쓴다는 것은 카드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카드라는 것은 그날그날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결제한 것도 오늘 결제한 것도 혹은 뭐 내일까지 결제한 것도 한 달 뒤에 이제 결제가 한꺼번에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3만 원만 써야 되는데 3만 원을 쓰지 않고 내일 써야 될 3만 원, 총 6만 원까지 오늘 써버리니까 늘 나는 돈이 부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여전히 돈을 계속 모으지 못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1000만 원이 되면은 2000만 원어치 소비를 할 테니까. 미래 소득을 여전히 끌어다 쓰고 있을 테니까 돈을 모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급여가 아주 많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한다라는 것은 수입의 규모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고 생활 태도의 문제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단돈 10,000원이라도 저축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소득이 100만 원이 늘든 200만 원이 늘든 500만 원이 늘든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축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싶다 하면은 지금 당장 소득을 늘리는 그런 행동을 하실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버는 소득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10,000원이라도 20,000원이라도 한 달에 저축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고 이런 생활 태도들을 만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라면은 뭘 인정합니다. 정말 내가 한 달 방세를 낼 수가 없다. 내가 뭐 끼니를 너무 걸러서 끼니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다. 이 정도의 굉장한 그 가난이라면은 뭐 김승 회장님도 돈 모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저축을 하고 재산을 모으고 투자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하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 글들을 보면서 아, 신용카드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미래소득을 현재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자르시고 지불카드, 즉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긁으면은 바로 통장에 돈이 나가는 그런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저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이유가 이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 뭐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김승호 회장님은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는 잊어버려야 된다고. 그거는 신용카드사에서 뭐 여러분들 예뻐서, 여러분들 뭐 감사해서 뭐 그냥 주는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고도의 마케팅과 고도의 상술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서 만들어진 금융 상품의, 금융 마케팅의 결정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의 핵심이 뭐냐면은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포인트 2배 적립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2배 적립 때문에 네이버페이를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케팅의 전략인 거죠. 이때 사용된 논리, 저도 뭐 저한테 많이 사용한 논리인데 어차피 사야 될 물건이니까 포인트를 얻으면 영리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쵸, 어차피 저 뭐 볼펜 사야 되고 어차피 책 사야 되고 어차피 뭐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써야 될 돈이니까 카드사에서 포인트까지 주면은 당연히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논리가 맞다면은 카드사는 포인트 제도를 없앴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 이런 뭔가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포인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만 쓰지 않아도, 신용카드만 잘라버려도 벌써 소비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사용을 실제로 중지하고 여러분들 이번 달부터 체크카드, 지불카드나 뭐 현금을 사용해 보면은 지출이 실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모르겠어요.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카드 사용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사용하던 것을 지불카드로만 바꿔도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부주의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이 씨앗들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한다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 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10만 원, 100만 원도 이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1000원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은 100원도 소중히 하기 때문에 돈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오늘 뭐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를 택시 타고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돈을 쉽게 쓰는 거죠. 굳이 내가 뭐 버스 타고 가도 충분한데 택시를 타는 거니까 훨씬 더 비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 단순히 교통수단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니고 다른 뭐 옷을 살 때라든지 뭐 가방을 살 때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물건들을 살 때도 마찬가지의 태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계속 흥청망청 그냥 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은 돈을 굉장히 소중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 원을 아끼는 사람이 10만 원도 벌 수 있고 100만 원도 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뭐 1000원 그냥 쓸게. 만 원 내가 쓸게. 조니 대표님 얘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상한 성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내가 사겠다고 싸운다. 물론 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조니 대표님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서로 내가 내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26인가 28살에 그 1억이라는 돈을 모아봅니다. 저도 진짜 어떻게 모았냐면은 작은 돈을 모았어요. 작은 돈을.
어 버스 타고 갈 거 걸어 다녔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1,500원 뭐 1,600원 아끼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모았던 돈들이 쌓이고 또 그 돈들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제가 26이나 28살 하면서 1억을 모으게 돼요. 그때 1억을 모으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뭐 1억 모았다가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전히 뭐 택시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랬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지금 학생 때 소득이 없을 때도 1억을 모았는데 내가 회사에 다니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그래도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왜냐면은 제가 그때 부모님께 20만 원씩, 한 달에 20만 원씩 그 교통비나 뭐 생활비 다 포함해서 20만 원씩 받으면서 생활했거든요. 근데 그 20만 원을 아껴 가지고 뭐 돈을 이제 그렇게 모은 거예요. 뭐 불리기도 잘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1억을 모았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만 벌어도 정말 지금도 훨씬 더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고 훨씬 더 빠르게 뭔가 부를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확신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신 게 이건 것 같아요.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한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 버린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한번 그 돈을 모아보시는 경험을 하시면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1000만 원만 모아봐라. 중잣돈 500만 원만 모아봐라. 그 중잣돈을 모으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 모았다는 경험 자체가 주는 앞으로에 대한 나 자신의 확신, 그 내가 재테크랑 이렇게 되면 되는 거구나라는 그 느낌, 경험, 이것이 생기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계속 가난하게 살 사람인지 아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부유하게 살아가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내가 지금처럼 살아가면은 가난하게 살 건지 아니면은 부유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답이 나오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시골 나이 드신 분들은 그 글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집배원들이 대신 편지를 읽어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야,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뭐 그렇게 뭐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종종 있는 일이었다. 또 글을 모르는 중세시대 유럽인들은 성직자가 읽어주는 성경의 해석과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중세시대 유럽인들 대다수가 글을 몰라서 그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내가 어떻게 직접 교류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직자라는 중간 이제 매개자 하시는 분이 성서에 있는 글들을 쉽게 말로써 설명해 주면은 그게 정말 답이구나.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직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뭐 오독하거나 잘못 알려주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정답인 줄 알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글을 모르는 문맹은 서럽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죠? 뭐 집배원이 대신 편지를 읽어주고 성직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생각에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뭔가 비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력서 자체를 컴퓨터로 쓰죠. 하다못해 배달원을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쓸 줄 모른다? 이러면은 배달 알바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섭죠? 내가 컴퓨터를 못한다는 게 이렇게 뭐 많은 것들 못하게 만들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심지어 제가 그 은퇴학교라는 채널에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을 인터뷰해보잖아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그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 키오스크 있죠. 그 주문하는 거 컴퓨터. 그것을 사용할 줄 몰라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키오스크 작동법을 몰라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햄버거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컴퓨터를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렇다면은 금융문맹은 어떨까요? 금융문맹. 금융문맹 들어보셨어요? 금융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앨런 그리스펀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모르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섭다. 그러니까 그를 모르는 문맹은 집변이 이제 대신 편지를 읽어주고 누군가에게 대신 부탁해서 이 글을 읽어달라고 해서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 돈과 관련된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마트폰 못하면 배달 일도 못하죠. 컴퓨터 다루지 못하면은 주문을 못해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을 모른다? 당연히 생존이 불가능해지겠죠. 금융 문맹인 사람이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금융을 모른다. 내가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성주와 같은 신세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융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이러면은 그냥 높이 쌓여진 성벽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지키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성이 쉽게 함락당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 해도 그걸 막을 수 없고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이 뺏어가도 뺏어가는 줄도 모르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융을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재산을 남들이 가져가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뺏어가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모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의 가치와 상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매번 터무니없는 가격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팔아치우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치가 없는 남의 물건을 비싼 값에 사게 되는 이런 현상을 계속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금융 문맹인지 아닌지를 일단 아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재산을 잘 지키고 불려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칙연산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알파벳을 배워야죠. 금융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금융 공부, 내 돈을 불리는, 내 돈을 지키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용어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과정은 이런 경제교육을 시키지 않죠. 왜 안 시킬까요? 이런 경제에 대한 용어들, 금융에 대한 공부를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과거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해보면은 노비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노비들 글을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괜히 골치만 아파지죠. 이치를 깨달아서 양반들에게 대들겠죠. 글을 알아서 양반님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던데 양반님은 왜 저한테 자꾸 일을 시키십니까? 양반님 사람은 모두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데 양반님은 왜 저를 하대하십니까? 글을 읽고 공부하면 이제 그렇게 따지고 대들겠죠? 그렇게 대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득권층에서 노비들에게 일부러 글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제교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경제교육도 경제지식이 많아지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그 지배계층, 자산가들의 위치를 위협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지식이 점점 늘어나면은 그만큼 부의 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기득권 갖고 있는 자산가 계층들이 위치에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부러 안 알려준다는 거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지금의 현상 유지를 원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융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배움의 시작은 용어 이해부터입니다. 금융 용어를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삶이 되게 싫다. 내가 돈이 많이 없다.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정말 부자가 될 거고 돈을 많이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금융 용어부터 공부하셔야 된다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단어들은 전혀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에요.
저도 웬만한 단어 다 알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그 공부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지식을 늘려 나가실 때, 아, 자산가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돈을 지키는구나.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7시, 8시까지 일을 안 하셔도 부의 증가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고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자신이 계속 가난하게 살 사람이지 않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요즘 정말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이제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뭐 유튜브나 책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아, 주식 투자하면은 다 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부터 주식 투자하면은 뭐 3대가 망한다. 주식 투자하면은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는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느냐? 주식으로 그만큼 돈을 벌기 힘들다라는 거죠. 모든 자산시장에서 패자가 승자보다 많은 것은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거죠. 이게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 많은 거. 그러니까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한다? 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경제 자유를 얻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들 중에서 극소수만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서 패자가 많은 이유는 시장 진입이 자유롭고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주식 계좌 스마트폰으로 요즘 만들 수 있고 또 10,000원, 20,000원만 있어도 5,000원만 있어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죠.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고 소액이 있어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패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이 손실을 보는 사람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3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는 그냥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회사에서 뭐 친구가 야, 너 주식 투자 안 하냐? 요즘 뭐 주식 투자 안 해서 어떻게 살아? 주식 무조건 해야지. 뭐 사야 되는데요? 야, 삼성전자 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냥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권유해가지고 그냥 뭐 주식 투자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살지 계획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돈으로 투자를 해보겠다. 그리고 언제 팔겠다 이런 계획이 없고 막연하게 사놓고 이거 왜 안 올라? 내가 사자마자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지? 하루 지났는데 왜 안 오르지? 불안감에 떨고 돈 손해볼까봐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돈의 힘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이 돈의 힘이 약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건 뭐냐면요. 김승호 회장님이 딱 보기 이상한 건 뭐냐면은 재산을 모을 때는 정말 자식같이 아끼고 살피고 모으면서 투자할 때는 단체 관광이라도 간 것처럼 따라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모을 때 정말 100원, 10원, 1000원 정말 아껴서 이렇게 모으면서도 이 돈을 쓰는 거,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투자를 할 때는 그냥 누구 말을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말들을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산다는 거죠. 그래서 김승호 회장님 이걸 두고 피같이 벌어서 물같이 쓰는 셈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주식시장에서 뭐 100만 년 만에 온 기회다, 뭐 100년 만에 온 기회라니까 나도 투자해야겠네. 그래서 뭐 있는 데 없는 다 끌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뭐 유명하다는 주식, 유튜브에서 그냥 떠드는 주식들 덜렁 사놓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하루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이 종목 사야지 결정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갑자기 그 종목 안 좋아요. 그 종목 절대 사지 마세요. 그 종목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한두 마디 지나가는 말로라도 이제 하면은 내가 잘못 샀나? 나 이러다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나 이제 1년 치자 벌었다. 뭐 요즘 금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요즘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3% 4% 올라도 야 나 1년 치자 벌었네 이러고 좋아하고, 조금만 내려와도 조금만 손실을 보더라도 이제 손해를 보고 처분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칫 주변의 전문가들, 뭐 이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인플루언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일 이거 주식 오르나요? 삼성전자 오르나요? 뭐 SK 하이닉스 오르나요? 테슬라 오르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이제 저항선이 있는데 저항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데, 김승호 회장님이 보기에 이런 질문들은 바보 같은 질문이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마치 뭐 안다는 듯이 내일 이 주식은 오릅니다. 내일 이건 저항선의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대답을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는 이런 바보 같은 질문들, 그리고 이런 바보 같은 대답을 듣고 있는 이유는 다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나 이거 투자했으니까 당장 돈 벌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30% 벌어야 되는데. 한 달 만에 2배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바보 같은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이렇게 상대하면은 결코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없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크게 3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단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금을 모아서 함께 회사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 회사가 조금 실적이 안 좋다고 난 동업 이제 안 할래,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러지 않잖아요. 계속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회사가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 회사를 살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자신을 경영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이걸 사놓고 만 원짜리 주식 사놓고 언제 11,000원에 내나 이것만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그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누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 이런 회사의 본질을 잘 이해하려고 들고 이 본질에 따라 투자할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회사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회계 장부는 어떤지, 연간 보고서는 어떤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이 회사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사장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소문이나 전문가들 견해를 듣고 내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돈의 품질이 좋은 돈이라는 거죠. 아까 돈의 품질 제가 잠깐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한다 말씀드렸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돈은 돌같이 단단하고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 돈은 당장 어디로 갈 생각도 없고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굉장히 편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이 돈을 한 달 뒤에 뭐 월세를 내야 돼, 혹은 뭐 대출금 갚아야 돼, 이런 돈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돈, 이 돈은 이 주식에 오랫동안 머물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싸게 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투자라는 것은 팔 때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살 때를 잘 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 샀으면은 비싸게 팔아야지, 잘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팔 때보다 중요한 게 살 때라는 거죠. 우리가 살 때 싸게 사버리면은 파는 거는 훨씬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투자의 성과, 내가 돈을 벌지 안 벌지는 팔 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 때 정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폭락장이 온다. 폭락장에서 한꺼번에 가격이 내려간 주식을 공폭 속에서, 이 폭락장이 오면은 당장이라도 주식시장이 다 꺼질 것처럼, 주식이 계속 떨어질 것처럼 언론이 기사를 쓰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위기다, 이제 주식 사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막 조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공하려면은 이런 공포 속에서, 남들이 주식시장은 이제 끝났다 라는 이런 공포, 두려움 속에서 주식을 계속 사 모으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주식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폭락이나 불경기는 오히려 호경기라는 겁니다. 이런 투자자들은 평생 주식시장에서 그 과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 너무 좋다, 이 주식이 10년 동안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 주식들은
내가 슬슬 팔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 이 주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재무제표 봤더니 되게 안전하고 돈 잘 벌고 있어. 이런 주식들을 조금씩 사서 모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런 주식들은 남들이 다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싸게 사면은 당연히 이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포 속에서 사 모으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이렇게 남들과 좀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이제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김밥 파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셨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셔서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알려진 바로 따르면은 4천억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고, 뭐 해외에서 현재 비즈니스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고, 실제로 많은 이제 존경과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 4천억 부자가 말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면은 부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 뭐 한 자산이 한 30억 정도 있으면 부자일까요? 2019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자는 32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의 0.63%. 여기서 금융자산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요, 저축, 뭐 주식 이런 것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억 원 이상을 내가 당장 뭐 다음 주에 써야 돼요. 그러면 당장 10억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 국민의 32만 3천 명, 전 국민의 0.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현금이 자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10억이 자산이 아니라 현금으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실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는 부자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그 금액, 액수, 자산의 규모, 이건 얼마 정도 되냐면은 50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말한 뭔가 부자의 기준 금액은 50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최소 50억은 있어야지 나는 그래도 부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총 자산 30억 원 미만, 총 자산 한 30억 정도? 20억, 30억. 그러니까 총 자산 30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70%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20억 갖고 있는데 25억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1년에 1억씩 벌어도 숨만 쉬고 모아도 25년 걸리고, 뭐 절반을 저축한다고 하면 50년이 걸리는, 정말 모으기 힘든 그런 규모인데, 25억 정도, 30억 미만을 가진 사람들도 70%는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한 25억 정도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부자들은 100억 이상은 있어야지만 자신들을 부자라고 생각하더라. 이것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부자 보고서에 나온 액수들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자들의 기준, 부자들의 생각,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 이런 것들 지금 제가 한번 쭉 살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부자의 기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부자의 기준은 현금성 자산 한 10억 있고, 뭔가 부동산 한 뭐 30억 정도, 그리고 한 달에 한 뭐 1,0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 이 정도가 저는 이제 부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부자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부자는 얼마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자의 기준이 다를 텐데, 지금부터 4천억 부자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기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입니다.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는 보통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근데 그 대출금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41만 1,583원. 그러니까 541만 1,583원을 한국 가구의 그 평균 소득이란 거예요. 한국의 평균 가구 소득은 541만 원 정도 되는데 이 531만 1,583원이 넘는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도 541만 1,583원이 매달 내가 수익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이제 소득 조건을 맞춘 겁니다. 만약 세 번째,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야 함. 자기 삶의 주체로 사는 사람들. 뭔가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뭔가 내 시간을 뺏겨서 얽매여 있고, 이런 사람은 부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천억 부자인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세 가지 기준은 이 세 가지란 거예요. 융자가 없는 본인 소유의 집, 월 541만 1,583원이 넘는 비근로소득, 그리고 자기 삶을 주체로 살 수 있는 삶. 이 세 가지 기준이 맞추면은 부자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 부라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그래서 50억을 가졌든 100억을 가졌든 뭐 1,000억을 가졌든 2,000억을 가졌든 스스로를 상대와 비교하면은 여전히 내가 부자가 아닐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억을 가졌어도 저기 뭐 이건희 회장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이재용 부회장 아니면 뭐 빌 게이츠 뭐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과 비교하면은 나는 한없이 작은 부를 가진 사람인 거죠. 1,000억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 내가 20억을 갖고 있더라도 주변이 다 뭐 1억, 2억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부자에 대한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은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뭔가 비교함으로써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아까 제가 김승호 회장님의 부의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가구 평균 소득이 541만 원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 이건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올 때, 물론 그 또 소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200만 원만 벌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도 500만 원 벌어도 나는 여전히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공통적인 건 뭐냐?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뭐 취미로 보람을 느끼면서 한다.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또 내가 굳이 이걸 하기 싫을 때는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최소 부자의 기준에 충족되는 것이다. 시골의 작은 집에 살아도 자기 집이 비근로소득이 동네 평균보다 높으면은, 그리고 그 수입에 만족하신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얼마든지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폭락장이 오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김승호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신 작가이자 실제로 사업을 하셔가지고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분입니다. 뭐 5천억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폭락장이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폭락이 오면은 그때 이제 뭔가 기회가 온다. 나는 그때 주식 사야지. 뭐 이런 사람,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건데요. 오늘 폭락장이 오면 어떤 일들이 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이 계속되다 보면은 탐욕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저 아파트 어제는 5억이었는데 오늘은 5억 2천만 원이네? 그렇게 또 일주일 지나니까 6억이 됐네?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아파트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나 이거 뭐 여기 진짜 내가 살지 않아도 5억에 사서 5억 2천만 팔면은 내 2천만 원 버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파트 투자나 주식 투자, 탐욕에 가담해서 뭔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주가는 계속 오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묻지마 구매가 일어나는 거죠. 왜? 이게 뭐 가치가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만 원에 샀으면 12,000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10억에 샀으면 11억에 팔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돈을 버는 거니까. 이렇게 탐욕이 이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시장은 계속 끝없이
가치와 상관없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반드시 100%입니다. 반드시 거품이 빠지는 폭락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뭐 안 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위기와 호황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대로 계속 갈 거야. 뭐 빠지는 일은 없겠지. 폭락이 오는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계속 반복되어 온 일입니다. 그래서 호황이 오면은 폭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단지 시기의 문제다. 5년 뒤에 오는지 10년 뒤에 오는지 20년 뒤에 오는지 그걸 모를 뿐이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대개는 10년 정도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 10년 주기설 해가지고 10년마다 큰 위기가 온다라는 뭐 이런 말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기가 오면은, 경제 위기가 오면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번 위기는 뭐 어떤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뭐 가계 부채 때문에 뭐 기업들이 어려워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막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막 설명하는 뭐 전문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다 사후적으로 뭔가 얘기를 덧붙일 뿐이지 예측을 한다거나 정확한 진짜 구체적인 원인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장이 발생하면은 세 사람이 나타난다고 이제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 폭락장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세 부류를 쭉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어떤 부류에 속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들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폭락장을 맞이했을 때 여기에 대처할 자세가 또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사람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는 사람.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오고 폭락장이 오면은 뭔가 금융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이 뭐 망하면은 삼성전자 투자한 사람, 뭐 LG전자 투자하는 사람, 현대차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식이 폭락했으니까 이런 사람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든 투자하지 않았든 간에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위기가 옵니다. 경제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업들의 활동,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죠. 위기가 오니까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들은 당연히 물건들이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업들은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죠. 구조조정을 하면은 멀쩡하게 내가 주식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고스란히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나오게 되고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폭락장이 발생하면은 경제위기가 왔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는 주식에 투자했든 안 했든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금융자산은 모든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고 주가 폭락은 회사의 사업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물 경제는 빠르게 식으면서 모든 사람의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경제위기가 오면은 아파트에 투자했던 사람이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이든 투자 안 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경제위기의 여파의 충격을 모두 다 받게 된다. 소득의 축소는 부동산 침체로 이어지고요. 부동산 하락으로 융자가 회수되거나 빚을 진 사람들은 채무 독촉을 받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갭 투자라든지 영끌에서 이제 아파트 사시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행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가 이제 오니까 빨리 빚 갚으라고 도촉하게 되고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 금리 이자 부담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이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어떻게 되죠? 빚을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지불을 유예해 줬는데 이자만 내도록. 근데 이제는 은행에서 빨리 이 돈 다 갚으라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 어려워지느냐? 빚을 진 사람들이 점점 궁지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장이 오면은 빚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든 투자하지 않았든 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김승호 회장님은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것을 최소화,
없으면 가장 좋고요. 최소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폭락장이 왔을 때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폭락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빚도 없어요. 그리고 안정적입니다. 이들에게 폭락장 뉴스는 언제나 불경기라고 아우성치는 어떤 부류들이 조금 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뭐 주식시장이 한창 잘 나갈 때도 이거 너무 거품이 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식이 뭐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 너무 어렵다, 언제까지 빠질지 모른다, 위기가 언제까지 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냥 그게 다 스쳐가는 뉴스일 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관련 없는 거죠. 어차피 실제 폭락의 영향도 뭐 빠르면 1년, 늦으면 몇 년이나 다 해소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신경 쓸 겨를조차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태에서도 이익을 보는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몇 년치의 자산을 한꺼번에 벌 수 있는 기회로 이 위기를 인식해요. 이런 폭락장에서는 실제로 거대한 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의 이동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물이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는 않죠.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부자에게 흐릅니다. 근데 부자의 돈이 가난한 사람에게 흐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폭락장이 오면은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식의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느냐? 부자가 더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안 그래도 빚도 많고 생활도 어려운데 경제 위기가 경제 위기가 오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 부자라고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부자 중에서도 일부 부자들이 이 폭락장을 기회로 해서 더 큰 부를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하고 공포에 떨며 모든 재산을 던져버릴 때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이들이 결국엔 돈을 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왜 돈을 버느냐? 리스크가 가장 커요. 경제 위기가 왔고 폭락이 왔으니까 리스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주식도 사지 않고요, 아파트도 사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여기서, 일부 큰 돈을 버는 부자들은 여기서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은, 이렇게 리스크가 커서 아무도 사지 않네? 이때야말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주식을 다시 보니까 리스크가 이제 없는 거죠. 왜? 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이제 줍줍이라는 걸 한 거죠. 줍줍. 아파트든 뭐 주식이든 더 이상 리스크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떨어졌으니까. 10만 원짜리가 뭐 4만 원, 뭐 3만 원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리스크가 다 해소가 돼 버린 거죠. 아니, 어쩌면 리스크를 감안해서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스크가 충분히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이걸 알아챈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과 경제에 대한 근본 가치를 믿고 세상이 결국 전진할 것임을 믿는 낙관주의자들, 이들의 야망은 매번 성공했고 가장 큰 부의 이동은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고 김승호 회장님은 말씀하십니다.